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입니다. 네. 넥서스는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고요.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든 책이에요. 하라리는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 사회 구조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녔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보기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다각도로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이름만으로도 유명하죠.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예요. 현재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리뷰했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후 6년 만에 오늘 리뷰할 책 넥서스 신작을 출간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냠냠이가 언제나처럼 저자 소개, 책 소개와 저자 소개 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라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벽돌책. 이 형님이 네. 다시 벽돌책을 안 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독서 스텔라에서 인류 3부작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리뷰했었고요. 당시에 3권을 통틀어서 13시간 13분의 분량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라리에게 진심인 저희 독서 스텔라가 다시금 만나는 신간 넥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앞선 인류 3부작에서 하지 못했던 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 모두 함께 다뤄볼 거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하라리의 신간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낱낱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책은 언제나처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 읽어 나갈 거고요. 네. 이번 책 역시도 벽돌책이라는 점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분량은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쓰였고요. 책은 총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인간 네트워크들, 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 3부 컴퓨터 장치까지. 그래서 흡사 인류 3부작의 두 번째 책 호모데우스와 세 번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과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슷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이 책이 앞선 2권의 책과 또는 사피엔스까지 3권의 책과 무엇이 다른가 또 어떤 결로 새롭게 이야기하나라는 점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번 넥서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기에 앞서 들으시기 전에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앞선 인류 3부작을 한번 들어보시고 순차적으로 이 4번째 책을 만나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려 볼게요. 네. 자, 그래서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의 프롤로그부터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책의 7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이렇게 뛰어나면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렇게 뛰어나면서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네. 책의 10페이지. 이 책의 핵심 논지는 인간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얻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함께 놓고 이야기해본다면 우리 인간인 사피엔스는 지혜를 갖고 있다 네. 라는 대전제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앞선 인류 3부작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협력하고 네.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느냐 네. 갉아먹느냐 그리고 본인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고 네. 바로 그러한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이번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대한 아젠다는 바로 네트워크라는 것. 네. 정보와 네트워크. 이렇게 인간이 지혜가 있음에도 왜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으로 하라리는 책을 시작하는데요. 8페이지에 폰 게테가 쓴 시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폰 게테가 쓴 마법사의 제자라는 교훈적인 이야기에 대해 전해주면서 늙은 마법사가 젊은 제자에게 어떤 작업장을 맡기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물을 길어와라 하고 일거리를 맡겼는데 제자는 일을 쉽게 하고 싶어서 빗자루 하나에 마법을 걸어서 자기 대신에 물을 길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사실 빗자루를 멈추는 방법은 몰랐고요. 자기 대신 일을 했던 이 빗자루가 점점 더 많은 물을 길어와서 결국 작업장을 물바다로 만들었다라는 시예요. 이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 통제와 방법에 대해서 잘 고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거든요. 폰 게테 시에 대해서 하라리는 게테 시가 인간에게 유용한 조언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인간이 힘을 얻는 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화 혹은 이 시에서 한 인간이 막대한 힘을 얻고 나서 교만과 탐욕에 빠지는데 결국 개인이 심리적 결함이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라리는 또 한 번 이 지론을 꼬아서 인간의 힘이 개인 노력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인간의 경향은 개인의 심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협력하는 우리 종 사피엔스의 독특한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러한 내용은 앞선 저희 인류 3부작에서도 숱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규모의 집단적 협력, 네. 협력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러한 하라리의 이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네.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러한 하라리의 이전의 주장과 동일시되는 내용으로 정보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서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즉 사피엔스는 바이러스 감염부터 인종차별적 편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그 결과 힘뿐만 아니라 그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도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앞서 말한 우리 인류가 가진 집단적 협력 모델과 상생의 대전제 바로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책 21페이지 앞선 인류 3부작의 두 권의 책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AI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나간다. 네. 자, 그래서 위험의 규모를 고려하면 AI는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모두가 AI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AI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기술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지.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선 책에서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새롭게 보인 단어라고 꼽아본다면 네. 칼과 폭탄은 누구를 죽일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것들은 즉 칼과 폭탄은 정보를 처리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능을 갖추지 못한 바보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AI는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 즉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로 지칭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AI는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역사를 거듭해서 발전해 나가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형식과 레파토리와는 전혀 다른 인류가 활용해왔던 도구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행위자로서의 즉 주체로서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런 AI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인류가 활용해왔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 AI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응 방식을 써내려 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고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서 다룰 거대한 주제 바로 네트워크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라리가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 네. 바로 프롤로그에서 풀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슬 오빠가 앞서 말한 하라리의 AI에 대한 경고와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22페이지 호모 데우스에서 나는 하라리는 인간은 조심하지 않으면 거센 강물 속의 흙덩어리처럼 정보의 급류에 휩쓸려 허물어질 것이며 결국 인류는 우주의 데이터 흐름 속에 잔물결에 불과했던 존재로 판명 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래서 AI라는 키워드가 나오진 않았지만 호모 데우스에서도 이런 정보 기술에 대한 위협을 알아야 된다는 주장을 동일하게 밝혔었고요. 자, 그래서 하라리가 이전의 책들에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까지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자들의 불안 요소를 자극하면서 책의 흥미를 돋운다는 것 바로 28페이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나 불가해한 AI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먼저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가 인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떻게 돕는지 정보가 진실이나 권력과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래서 정보가 진실이나 권력과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프롤로그의 말미 31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이 책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고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논하는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되묻는다는 거지. 그래서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인류 즉 사피엔스가 처해 있는 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보다 바르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프롤로그에서 하라리는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가 망상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많은 정보일수록 그것이 진실일 것이고 옳을 것이다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을 유포하는 것을 순진한 정보 혹은 순진한 정보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에 따르면 순진한 정보관의 주장은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 대규모 네트워크는 수많은 분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정보관에 따르면 망상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변칙일 뿐이고 대규모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을 끝으로 저희가 프롤로그를 정리해보면 프롤로그의 내용만 해도 33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벽돌책이니만큼 앞선 도입부가 짧지 않다. 내용이 적지 않고 이 내용들이 이전에 써왔던 책 인류 3부작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읽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프롤로그에 조금 더 저희가 이전보다는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의 키워드만 정리를 하거나 기억을 하셔도 6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의 책을 읽어나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간, 즉 사피엔스는 집단적 협력을 통해 성장과 발전, 역사를 이뤄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협력은 바로 지혜를 바탕으로 힘을 만들어 왔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 힘을 만들어 온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폭력과 시행착오들을 거쳤지만 이전의 시행착오들과는 달리 오늘날인 2025년에 맞이하는 우리 인류가 맞닥뜨려야 하는 AI와의 공존 또는 AI로부터 받는 위협 같은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네. 바로 그러한 고민을 우리 인간이 네트워크로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 문제를 현재 지니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과 함께 저희가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바로 질문하는 책이라는 것. 네. 네. 그래서 앞선 인류 3부작에서는 사피엔스는 과거, 호모데우스는 미래,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현재를 다뤄왔다면 네. 이 넥서스는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넥서스는 이전에 주장했던 혹은 정리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것. 네. 그래서 이 책 넥서스 바로 질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책을 리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프롤로그의 30페이지에 제가 꽂힌 문장이 있어서 네. 부응을 드릴게요. 마지막 줄에 세계적으로 정통한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하라리가 말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변하며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준다.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종류의 역사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정보혁명에도 적용이 되고 따라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경화되었는지 이해하면 AI는 오류가 없다는 현재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부에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성경에 대한 터치가 나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AI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인식에 대한 재고, 해볼 것에 대한 주장이 역시나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격적인 내용들은 1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프롤로그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넥서스 네. 1부. 인간 네트워크들. 네, 1부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 정보란 무엇인가? 하라리는 1장 정보란 무엇인가에서 정보의 의미부터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역사책이므로 역사적 맥락에서의 정보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저희가 앞서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순진한 정보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순진한 정보관은 정보가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이며 이 시도가 성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반면 하라리의 입장에서, 즉 이 책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대부분은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냠냠이가 말씀드린 정보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자, 여기서 보르헤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저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히라버 시간의 첫 페이지에서 만난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과학의 정확성에 관하여를 인용하는데 세상을 1대1의 비율로 재현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서 보르헤스는 이 소설에서 한 가공의 고대 제국이 제국 영토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도를 만들려고 집착하다가 결국 1대1의 축적의 지도를 만들기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제국 전체가 제국의 지도로 덮였고 이 야심찬 재현 사업에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한 나머지 제국은 멸망한다. 그러자 지도도 해체되기 시작했고 지도에 찢어진 조각들만이 서쪽 사막에 남아 이따금 짐승이나 거지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라고 보르헤스는 이야기한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 1대1 비율의 지도는 현실의 궁극적 재현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재현이 아니라 현실 자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 한강 작가의 소설 히라버 시간에서도 등장했던 우리가 만났던 브로에스, 그리고 2025년에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넥서스에서 언급하는 브로에스, 저희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러 가야지. 만나러 가야지. 이만큼 등장하면 저희가 만나러 가요. 지난 인류 3부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됐던 소설가 조지 오웰. 그래서 저희가 조지 오웰의 1984 리뷰를 인류 3부작에 연이어 리뷰를 했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쯤 되면 저희가 궁금할 법한 보르헤스의 소설 이 다음 책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진실은, 즉 이렇게 현실을 1:1 비율로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라는 것은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의 특정 측면을 알리고 다른 측면은 어쩔 수 없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더라고.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기술도 100% 정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은 다른 것들보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어찌 보면 진실은 그 자체로 진실이다라고 말해왔던, 혹은 우리가 여겨왔던 진실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48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순진한 정보관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네. 이러한 입장은 하라리의 입장이겠지? 현실을 재현하려는 시도에 성공하는 정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정보의 결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정보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재현이 아니라 연결이며 따라서 정보란 서로 다른 지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무언가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바로 이 연결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과 맞닿은 넥서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선 프롤로그에서 살펴봤던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로서의 인간, 즉 사피엔스로서 이 문제를 다뤄볼 수 있다, 네. 또는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라리는 이 정보를 네트워크라고 주장하는 예시로 음악을 살펴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향곡이나 멜로디, 선율은 무언가를 재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순진한 정보관에 따르면 정보는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보가 무엇을 재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정보로 그걸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하라리는 이렇게 음악과 같이 교향곡 같은 것들은 재현을 했는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음악을 많이 만들었지만 가짜 음악은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음악에 의해서 음악이 진짠지 가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은 병사들이 대형을 이루어 행진하게 하고, 클럽에 간 사람들이 함께 몸을 흔들게 하고, 교회 신도들이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이고 판단의 영역이지만, 네. 그 음악이 실제로 해온 우리 인류사에서의 역할을 네. 따지고 본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허구인지의 구분과는 별개로 네.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하라리는 52페이지에 이렇게 정보는 서로 다른 지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한 논의를 보다 더 확장시켜서 정보의 사회적 연결고리라는 이름으로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는데요. 네. 제가 인류 3부작의 첫 책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2장 농업혁명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관성과도 같은 혹은 사실에 가깝다고 믿을 법했던 농업혁명은 우리 인류사에 이로운 점들을 낳았다 라고 한 거에 반대급부로 농업혁명이 얼마나 우리 인류사에 해로운 점들을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라리가 짚어줬다라고 한다면, 네. 이 책의 54페이지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을 다뤘던 관점과 동일하게 혹은 그와 비슷한 결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텍스트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책의 시작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은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저 이슬이와 냠냠이와 이슬이는 무교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이 하라리의 주장을 옮긴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네. 자 54페이지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사를 기술하는 대목에서나 자연과정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나 많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고 하라리가 정리하고 있고, 그런 예로 창세기는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과 호주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인간 집단이 약 4,000년 전 중동에 살았던 한 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창세기에 따르면 홍수 이후 노아의 모든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에 함께 살았지만 바벨탑이 파괴된 후 그들은 네 방향으로 흩어져 현존하는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하라리의 평가에 따르면
하지만 사실 산족의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아프리카를 떠난 적이 없으며 호주 원주민의 조상들은 최소 5만 년 전에는 호주에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전자 증거로 보나 고고학 증거로 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의 고대 집단들이 약 4,000년 전 홍수로 전멸한 후 중동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정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자, 이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왜곡은 전염병에 관한 사실이 있다. 역시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네. 성경은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처벌로 묘사하고 전염병을 멈추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종교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전염병은 당연히 병원체 때문에 발생하고 전염병을 멈추거나 예방하려면 위생규칙을 준수하고 약과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은 오늘날 교황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받아들이는 상식이 되었고,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대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이 인간의 기원, 이주, 전염병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라리의 주장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DNA가 수십억 개의 세포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묶는 화학 과정을 계시하듯이 성경은 수십억 명의 인간을 종교 네트워크로 묶는 사회적 과정을 계시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이전에 냠냠이가 말씀드린 음악을 예로 든 것과 같이 네. 그 음악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또는 좋으냐 나쁘냐의 구분과는 별개로 그 음악이 어떤 역할을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해왔냐는 것과 동일하게 네. 이 성경의 내용 중 역사학자인 하라리가 볼 때 네. 역사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있겠지만 네. 이 성경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앞선 단계에서 네. 이 성경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네. 탄생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지. 네. 이러한 사실을 짚고 있고, 네. 그래서 하라리의 정리에 따르면 정보는 현실을 재현하기도 하고 재현하지 않기도 하지만 정보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정보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정의한다는 것. 따라서 역사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때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물어야 할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되게 더 중요한 질문은, 특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는가, 그 정보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 네. 바로 이러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핵심 질문과 가치를 책의 56페이지에 담아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라리는 석기 시대부터 실리콘 시대까지 정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진실이나 지혜도 함께 증가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순진한 정보 간의 믿음과는 달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정보를 현실의 정확한 지도로 바꾸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개인을 연결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복잡 다변한 시대에 각자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판단과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시대에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인 평가라고 전제한다면 네. 하라리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주장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장 네. 2장입니다. 그래서 1장 정보란 무엇인가를 뒤로 하고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이야기, 무한한 연결. 앞선 1장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인류가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모델, 즉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류 3부작의 첫 번째 책인 사피엔스에서 이야기는 허구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협력과 상생 모델로 뒷담화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넥서스의 58페이지에서부터 몇 장에 걸쳐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허구에 대한 관점과 설명은 인류 3부작의 첫 번째 책 사피엔스의 일부 인지혁명에서 충분히 리뷰로 다뤘기 때문에 해당 방송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1페이지에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즉 허구의 일종으로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라리에 따르면 브랜드는 특정 종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품을 브랜딩한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뜻인 거죠. 만들어낸다는 거지. 네. 책에서는 코카콜라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광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코카콜라사는 사람들이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으면서 이 코카콜라를 봤을 때 어떤 특정 재료나 맛을 떠올린다기보다는 재미나 행복, 젊음을 떠올리게 된 거고 이것이 바로 브랜딩이란 거예요.
자, 책의 63페이지 냠냠이의 설명에 이어서 보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 말하면서 하라리가 가져오는 또 다른 소재, 예수입니다. 네. 1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2장에서 다루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2000년에 걸친 스토리텔링이 예수를 너무 두툼한 고치로 감싸서 우리가 실제 역사적 인물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 수백만 명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실존 인물이 이야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실제 예수는 설교를 하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소규모 추종자를 모은 전형적인 유대인 설교자였는데 사후에 예수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브랜딩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지. 짧은 생애 동안 몇 안 되는 제자들을 모았을 뿐이며 결국에는 잡범으로 처형된 한 지역의 무명에 가까운 종교 지도자는 죽고 나서 우주를 창조한 신의 화신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라리가 정리하고 있다. 아멘. 예수의 당대 초상화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성경에도 그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으로 그려진 예수의 초상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죠. 네. 자, 이 대목에서 하라리도 한 발 빼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어서 하라리가 말하길 예수 이야기가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면서 사도 바울, 테르툴리아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작정하고 누군가를 속이려 들진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절실한 바람과 감정을 예수라는 인물에게 투영했을 뿐이고 우리가 즉 사피엔스가 자신의 감정을 부모나 연인 또는 지도자에게 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브랜딩 작업이야말로 때때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뒤틀린 활동이지만 역사의 빅 스토리들은 대부분 감정 투사와 희망적 사고의 산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주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등장 뒤에는 열렬한 신봉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예수 이야기가 역사를 바꾼 것은 열렬한 신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냠냠이가 앞서 말씀드린 브랜딩이라는 것, 이 코카콜라와 예수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라리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짚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제자들과 그 저녁 식사, 즉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전통에서 유월절 식사, 이 유월절의 목적은 사실 인위적인 기억을 함께 만들고 재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가족들은 매년 유월절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 즉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을 떠올리고 상상하고 이야기를 서로 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66페이지에 매년 유대력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가 찾아올 때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십중팔구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을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연극한다는 거예요. 바로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인류 3부작의 첫 번째 책인 사피엔스에서 네. 우리 인류를 묶어주는 강력한 힘, 네. 허구에 대해서 다시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는 두 유대인이 만났을 때 이 유월절 문화와 전통을 알고 있다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수백 년 동안 여러 대륙에 걸친 유대인 네트워크를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1장에서 살펴본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즉 허구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스토리텔링 이전에, 즉 브랜딩 이전에 있었던 두 차원의 현실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객관적 현실은 돌과 산, 소행성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 그 다음으로 주관적 현실은 고통과 즐거움, 사랑처럼 저 밖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서 주관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생기게 되고 느껴지지 않는 통증은 모순어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자,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이러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로만은 설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 번째 차원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데 바로 상호 주관적 현실이라는 거지. 네. 통증과 같은 주관적 현실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반면 법이나 신, 국가나 기업, 화폐와 같은 상호 주관적인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곳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 주관적 현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게 되고 사람들이 상호 주관적인 현실에 대해 주고받는 정보는 정보 교환 전부터 존재하던 무언가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정보를 교환할 때 상호 주관적 현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도 하라리의 인류 3부작의 첫 번째 책인 사피엔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거나 키워드만이라도 떠올려 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이 상호 주관적 현실을 설명하면서 국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69페이지에 우리는 보통 때는 국가가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브라질의 존재를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정 국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국가가 상호 주관적 현실임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가져오는데 일부 사람들과 정부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과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러한 국가 그리고 제가 사피엔스로부터 인용한 제국, 돈, 종교 같은 것들은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장르 중에서 상호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대규모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가짜로 가족 기억을 심는 것은 확실히 도움은 되겠지만 어떤 종교와 제국도 신, 국가, 법전 그리고 화폐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법이나 신, 화폐와 같은 상호 주관적 현실은 특정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하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한 억만장자가 전세기가 추락하여 지폐와 채권으로 가득 찬 슈트케이스와 함께 무인도에 달랑 혼자 남겨졌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억만장자가 상파울로나 뭄바이에 있었을 때는 이 종이들만 주면, 즉 화폐만 주면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전세기도 만들어주겠지만 정보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즉 그 정보 네트워크의 바깥에서는 단절되는 즉시 지폐와 채권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기 때문에 무인도의 원숭이들에게 그 종이들을 주면서 음식을 달라거나 뗏목을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2페이지의 하라리는 유물론적 역사 해석은 대개 이야기의 힘을 놓치거나 부정한다고 해요.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야기를 근본적인 권력관계와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리는 연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객관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만으로는 경쟁 진영 간의 각층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러한 예로 75페이지에 나치즘의 등장을 생각해보자고 하는데요.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는 물질적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권력관계와 물질적 이해관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짚고 있어요. 하라리에 따르면 히틀러가 1933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경제 위기 때 수백만 명의 독일인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치 이야기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치즘은 독일인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특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비극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라리는 이 역사의 경로는 결정론적인 권력관계보다는 매력적이지만 유해한 이야기를 믿는 데서 비롯되는 비극적인 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의 의미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허구, 나아가 스토리텔링과 브랜딩까지 진실과 허구라는 두 키워드를 놓고 함께 비교해가며 읽어볼 수 있었는데 하라리가 말하길 이야기를 연결장치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종의, 즉 사피엔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고 왜 힘이 커진다고 지혜도 함께 커지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역사 전체를 봤을 때 힘은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얻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것은 허구적인 이야기, 즉 그 중에서도 특히 신과 돈, 국가와 같은 상호 주관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데 허구는 진실에 비해 두 가지의 고유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서 첫째, 허구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실은 대체로 복잡하고 이러한 이유는 진실이 표현해야 하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진실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편안하고 듣기 좋게 만들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되는 반면 허구는 지어내기 나름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에 덧붙여 플라톤은 이미 저서인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헌법은 고귀한 거짓말에 기반해야 한다고 상상했다면서 이러한 고귀한 거짓말은 사회 질서의 기원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로 시민의 애국심을 확보하고 헌법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실제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여러 시대의 수많은 정치체제가 시민들에게 이 고귀한 거짓말에 다양한 버전을 들려주었다고 볼 수 있고 플라톤이 고귀한 거짓말을 권했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거짓말쟁이라거나 또는 모든 민족이 역사가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부연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면 바로 이 허구적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가장할 때이고 그런 가식을 피하고 이 이야기는 객관적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하라리는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 하라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미국 헌법인데요. 하라리는 미국 헌법을 예시로 들면서 미국 헌법 위반자들이 이 헌법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창조적인 법적 허구임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적 허구임을 인정했음에도 미국 헌법은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이 헌법은 2세기 넘게 다양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속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수준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헌법이 마치 무언가를 사실 그대로 기술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협력하게 만드는 선율처럼 기능해 왔다는 거예요. 하라리는 81페이지에 이 질서를 공정이나 정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미국 헌법을 통해 확립되고 유지되는 질서는 노예제나 여성의 종속된 지위, 원주민 토지의 몰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이 미국 헌법의 비범함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법적 허구임을 인정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그것을 얼마든지 개정하고 또 불의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라리는 지난 인류 3부작을 관통했던 아젠다, 즉 허구에 대해서 놓지 않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야기를 통한 허구에 대한 필요를 넘어선 예찬, 그리고 책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고귀한 거짓말, 그리고 앞선 책들에서 명명했던 것과 같은 가상의 실제, 이러한 하라리의 다양한 정의와 같이 82페이지 역사에서 허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즉 앞선 내용까지 역사에서 허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고, 순진한 정보관과 포퓰리스트의 비판을 모두 뛰어넘는 더 완전한 정보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실 발견과 질서 유지라는 2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하는데,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서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는 별개의 2가지 기술을 개발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순진한 정보관의 예상대로 약제, 메모드, 핵물리학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왔고, 동시에 이 네트워크는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강력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배워왔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즉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도 허구, 환상, 선전,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이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인간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가 단순히 승리의 진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수세대에 걸쳐 인간 네트워크는 점점 강력해졌지만 점점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고, 네트워크가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시할 경우에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신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쉽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실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고, 우리는, 즉 사피엔스는 이미 수만 년 전에 이야기를 발명했을 때 사피엔스는 이미 수만 년 전에 이야기, 즉 허구와 거짓말, 그리고 가상의 실제를 발명했을 때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인류가 2번째 위대한 정보 기술인 문서를 생각해냈을 때 이 교훈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2장 이야기, 무한한 연결을 뒤로하고 3장으로 이어갈게요. 3장 문서, 종이 호랑이의 위협. 하라리 주장에 따르면 이야기는 인간이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정보 기술로서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저희가 1장에서 말씀드렸던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와 허구, 가상의 실제.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결국 말로 구전되거나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가 보다 더 어떻게 고도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3장에서 이야기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어요.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89페이지, 도시를 계속 유지하려면 나와는 생각이 다른 국가 구성원들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안보, 교육,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을 이루는 것 바로 세금이다. 네. 세금을 내는 이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금을 또 걷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감동적인 시, 즉 이야기나 매력적인 신화로 바꿀 수 있는 종류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선 2장에서 살펴봤던 정보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중에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예로 들었는데 이 세금 기록은 단순한 항목별 기록부터 정교한 표와 스프레드 시트까지 다양한 형식의 목록으로 제공될 테고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아무리 복잡해도 서술을 배제하고 납부할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시인 같으면 이런 평범한 사실들을 무시해도 되지만 세금 징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냠냠이가 시인과 세금징수원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목록과 이야기는 상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민족 신화는 세금을 정당화하긴 하지만 세금 기록은 꿈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학교나 병원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분야에 이러한 예를 적용해 본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싶거나 재정장관이 새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거나 또는 기술 기업가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싶을 때 그들 모두는 스토리텔링에 의지하긴 하겠지만 은행, 예산 또는 스타트업을 실제로 관리하려면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와는 별개로 목록이 필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록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목록은 이야기보다 훨씬 지루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즉 사피엔스는 이야기는 쉽게 기억해도 목록은 기억하기 어려워하고 바로 이것은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 즉 우리 뇌는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도 이야기 형태로 만들면 쉽게 흡수하고 기억하고 처리하도록 진화했지만 납세 기록이나 연간 예산과 같은 것들을 우리 뇌는 기억하도록 적응되어 있지 않고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는 민족주의 신화와는 달리 복잡한 조세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비유기적 정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문서라는 거죠. 이 문서는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발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초기 사례 중 일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저희가 사피엔스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이에요. 네. 94페이지 하라리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문서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재산, 세금, 지불 내역을 기록하자 행정 시스템, 왕국, 종교기관, 무역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서는 상호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구전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통해 상호 주관적 현실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뇌 용량이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상호 주관적 현실의 종류를 제한했고 인간은 뇌가 기억할 수 없는 상호 주관적 현실은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런 인간 뇌 기억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라리는 문서는 객관적인 경험적 현실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서 자체가 현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즉 이 문서가 결국 컴퓨터가 사용하게 될 선례와 모델을 제공했다고 해요. 이렇게 냠냠이의 설명처럼 사람들이 문서를 점점 많이 생산하게 되자 문서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왕이나 성직자, 상인처럼 기록 보관소에 수천 개의 문서를 보관해둔 사람에게 문서 찾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문서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인간의 뇌보다 훨씬 잘 기록하긴 했지만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은 검색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수백억 개의 뉴런과 수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해내는 반면 기록 보관소는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문서는 유기체가 아니라 생물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진화에 의해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먼저 정보를 선반별로 분류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어떤 문서를 어느 선반에 둘지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숲에 존재하는 질서를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채집자들과는 달리 기록 관리자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고안해야 하고 그 질서를 우리는 관료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규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검색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크고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관료제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관료제는 말 그대로 책상에 의한 통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났는데 당시에 전형적인 관료들은 서랍이 달린 책상인 비로, 서랍이죠. 옆에 앉아 업무를 보았다고 해서 이 어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질서의 중심에는 서랍이 있다라는 건데요.
관료제는 세상을 서랍으로 나누고 어떤 문서가 어느 서랍에 들어가는지 파악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검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요. 즉 이렇게 서랍을 나누고 서랍마다에 관련된 문서를 넣는 방식이 바로 분리하여 통치하라는 관료제의 어떤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문서를 서랍에 넣든 선반이나 바구니, 항아리, 컴퓨터 폴더에 넣든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관료들은 먼저 다양한 서랍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서랍들은 현실 세계의 어떤 객관적인 분류 기준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 상호주관적 현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관료들은 세상을 이 서랍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잘 맞지 않으면 더 세게 구겨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진화는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료제, 즉 관료주의적 도식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진화의 핵심은 종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종을 하나의 고정된 서랍에 넣는다는 사실 자체가 생물학적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언제 호모 에렉투스가 끝나고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바로 이러한 논제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관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라리의 정리에 따르면 바로 이 상호 주관적인 관례 자체는 현실의 일부분이고 인간의 힘이 커질수록 인간의 상호 주관적 믿음은 인간 정보 네트워크 밖의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정리하면 관료 조직이 우리에게 특정 꼬리표를 붙이면 설령 그 꼬리표가 순전히 관례에 불과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라리는 이러한 관료제를 변하는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관료제는 때때로 진실을 희생시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바로 이러한 질서가 없다면 어떠한 형태의 대규모 네트워크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는 관료제의 순기능도 다각도로 제시를 해주는데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선호해서 세상의 모든 관료제 폐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병원도 관료 조직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병원은 다양한 분과로 나뉘고 분과마다 위계, 프로토콜, 작성해야 되는 수많은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병원이 많은 관료주의적 병폐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물학적 질병을 잘 치료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부터 하수도 시스템까지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다른 모든 관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시로 하수 시스템을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현대 하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이질과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시각화하는 지루한 관료 업무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관료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로운 관료제조차 대체로는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관료제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관료제가 이로운지 해로운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롭든 해롭든 모든 관료제에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핵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우르부터 현대 인도에 이르기까지 문서와 관료 절차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는 사회가 어느 정도 인간과 문서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결국 권력 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문서가 많은 사회적 사슬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문서에 상당한 힘이 부여되게 되었고 문서의 난해한 논리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떠올라게 됐다는 것. 예를 들면 행정가, 회계사, 변호사는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서식을 작성하고 서랍을 분류하고 기록 보관서를 관리하는 데도 능숙해졌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권력 이동은 세상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좋든 나쁘든 문서를 다룰 줄 아는 관료 집단은 일반 시민을 희생시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문서와 기록 보관소 덕분에 중앙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재판하고 징집하는 것이 더 쉬워진 면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료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항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설명이 하라리가 지난 인류 3부작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모델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오버랩이 되었고 바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도 저희가 리뷰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리는 목록과 문서 그리고 문서에서 관료제로부터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권력 이동은 힘의 균형을 바꾸게 되었다는 설명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이러한 예로 책의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두 가지의 사례를 든다는 것. 바로 인도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와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라리는 이 관료주의 정보 네트워크를 우리가 반겨야 할지 증오해야 할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저희가 앞에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가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도 바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보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도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네트워크가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21세기에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혹은 하라리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장을 정리해보면 책의 123페이지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진실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 앞선 표현과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관료제와 신하는 모두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고 둘 다 질서를 위해 진실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서를 위해 희생시킨 진실을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3장을 뒤로 하고 다음 장인 4장으로 넘어갈게요.